호아글레이, 호아글레이. 정건영. 창밖은 황혼이다. 검은 지평 위에서 진한 놀이 불타고 있다. 하늘도 어둡다. 고도를 낮춘 기체는 그 노를 향해 머리 숙여 잠수하듯 뛰어든다. 얼마 후 덜컥 바퀴가 활주로에 접지하며 마찰과 진동으로 기체가 몹시 흔들린다. 한동안 요동 후 기체는 순하게 지면에 길들여지고 서서히 몸을 틀어 출찰구가 있는 건물 쪽으로 방향을 잡는다. 호치민시 탄손넛 공항. 드디어 도착했다. 기체의 엔진 소리가 멎고 도착 안내방송이 나온다. 승객들은 벌써 웅성거리며 머리 위 짐칸에서 짐을 꺼내들고 통로에 줄을 서 내릴 준비를 한다. 몇 년 만인가? 42년. 나는 다시 베트남 땅에 돌아왔다. 뭉클, 격정이 솟구치고 힘이 빠져 몸이 녹아내릴 듯하다. 일어설 힘도 없다. 주체하기 힘든 이 동요는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인천공항을 출발할 때에는 베트남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기내에서 뛰어내려 베트남 공기를 호흡하고 제일 먼저 베트남 풍경을 눈에 담아보리라 생각했었다. 그 벅찬 기대감은 어디로 갔나? 발바닥에 자릿자릿 초조감이 인다. 무언가를 밀쳐내듯 불쑥 몸을 일으켜 나도 짐칸에서 트렁크와 배낭을 꺼낸다. 아직 출입문도 열지 않았는데 통로에 늘어선 대열 속으로 나도 비집고 들어선다. 입국 사대에는 누런 정복에 견장, 붉은 테두른 정모를 쓴 월맹 정규군이 앉아있다. 푸드득 경계 신호가 등줄기에서 짜릿짜릿한다. 생각해보니 월맹군은 지금 베트남군이다. 군인이면 국방이나 담당할 노릇이지 공항에나 앉아 전투라도 하겠다는 건가. 월맹 군복에에 낯선 위압감이 거북하다. 차례가 되어 나도 그 군인 앞에 서서 입국 절차의 관례로 모자를 벗어든다. 그의 얼굴은 검고 턱이 뾰족하게 깡마르고 눈초리는 가늘게 찢어져 올라갔다. 얇은 보랏빛 입술은 옥 다물고 있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이 내 눈 속으로 파고든다. 당신이 짜빈동 전투에서 우리 혁명 전사들에게 무자비하게 포탄을 퍼부어 죽였지. 짜빈 마을에 포격을 퍼부은 사람이 바로 당신 맞지? 그의 눈초리는 그렇게 묻고 있다. 그래, 그럴 수밖에 없었어. 전쟁이잖아. 나는 항변하며 애써 태연하다. 그가 시선을 거두고 고개 숙여 입국 사증에 도장을 찍기까지 침묵은 길었다. 아니, 5초쯤 되었을 것이다. 그가 여권을 내밀고 나는 그것을 되받아 쥐고 그와의 암투를 끝낸다. 굳었던 어깨가 풀리며 큰 숨이 터져 나온다. 공항 청사는 김포공항 규모는 되어 보인다. 출연객들의 옷 주제와 얼굴의 영양 상태가 전쟁 당시 찌든 가난은 벗어나 있다. 75년의 종전이 되고 벌써 30여 년이 흐르지 않았나. 베트남의 확실한 경제 성장이 시각적으로 느껴진다. 심호흡을 해본다. 습도 높은 공기에서 그 당시 생선 썩는 지독한 냄새는 맡아지지 않는다. 식문화도 성장했는가. 가슴 벅차던 기대와는 달리 베트남의 사물들이 낯설고 덤덤하게 다가온다. 이제 꽝응아이까지는 여기서 국내선으로 갈아타야 한다.
현지 시간 7시 10분. 꽝응아이행 탑승까지 2시간 30분의 여유가 있다. 어쩐다. 호치민 시내 쫄롱거리에 나나가 옛 사이공을 눈요기라도 하면 어떨까. 사이공 강가 맥주집에라도 한번 들러보나. 그러다 만일 비행기를 놓쳐 전적지 순례단 일정과 어그러지면 렁을 만날 수 없을 것이다. 렁, 너는 어찌하여 바닥모를 심연 속에서 후련 연꽃처럼 솟아 피어났는가. 우선 구내의 빈 의자에 앉아 휴대폰을 꺼내 버튼을 찍는다. 정한성 씨, 나 김세훈이요. 지금 막 탄손넛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2시간 30분을 기다려야 꽝응아이 행에 탑승할 수 있습니다. 호치민 시내나 한 바퀴 둘러보고 올까요? 휴대폰이 이 베트남에서도 잡음 하나 없이 이렇게 깨끗이 연결되다니. 도착하셨군요. 웰컴, 루테낭 김. 아이, 시내 나갈 생각 마세요. 멀고 택시 야바이가 많습니다. 익숙지 않은 사람은 눈치 빠른 야바이꾼에게 꼼짝없이 당하고 맙니다. 그냥 공항 청사 나가시면 바로 근처에 베트남 식당 많아요. 간판 큰 집에 들어가서 그 옛날 타이거 맥주 마시면서 베트남하고 인사하고 홀로 회포나 풀고 욕이나 하세요. 옛날 오줌 냄새 나던 그 타이거 맥주가 지금은 맛이 제법 그럴듯해졌습니다. 장한성의 음성은 언제 들어도 쏟아지는 폭포처럼 막힘없고 시원시원하다. 그래, 오늘 순례단 일정은 어디였습니까? 우린 오늘 호이안베리아 반도 격전지를 순방하고 지금 대절버스로 꽝응아이로 내려가는 중입니다. 시간 반 후면 호텔에 도착할 겁니다. 비행기 도착 시간에 맞춰 공항에 마중 나가겠습니다. 렁하고 장형이 직접 통화해 보았습니까? 아직도 렁에 대한 확신이 흔들린다. 조바심 때문일까? 내 베트남 말 실력은 아직도 단어 몇 개입니다. 순례단 가이드가 옛날 베트남 중위인데 영어를 제법 합니다. 여기 관광사에서 소개해 1차 순례 때부터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대마탄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직접 만나고 몇 차례 통화도 했습니다. 내일 렁이 김중희님 만나러 짜빈동 기지로 올 겁니다. 렁. 내일은 렁을 만난다. 죽었으리라 생각했던 렁이 유령처럼 내 앞에 나타난다. 새삼 뜨거운 것이 울컥 가슴으로 지민다. 9살 어린 소녀 렁. 42년의 세월이 흘렀으니 렁도 당연히 베트남 노파로 늙어가고 있으리라. 베트남 사람들은 워낙 빨리 늙지 않던가. 짜빈동 기지 가까이 산다니 가족들도 보고 싶습니다. 선물을 조금 준비했거든요. 아이, 물론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문 있습니까? 그는 마치 중대장이 작전 명령 하달 후 소대장에게 질문을 받는 말투를 쓴다. 속으로 웃음이 치민다. 병장 제대병인 그가 신분을 중대장쯤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지금도 얼룩무늬 위장복을 평상복으로 입는 그가 왜 군대의 말뚝은 박지 않았을까. 그를 처음 만나던 날이 생각난다. 퇴직 6년 차. 나는 컴퓨터에 붙어 앉아 인터넷에서 여기저기를 뒤적거리며 심심파적으로 오전 일과를 보내곤 했다. 그러나 우연히 천자봉 쉼터라는 카페를 발견했다. 이 카페 운영자가 장한성이었다. 그는 나보다 한 해 빠른 청룡 제1진 선봉으로 파월했었다. 진해의 천자봉. 620고지에 불과하나 악마의 이빨처럼 정상에 돌출한 바위는 젊은이들 훈련에 피와 땀을 양식으로 삼는 해병의 상징물이었다. 나 역시 해병대 장교 후보생으로 훈련받을 때 9차례나 선착순 구보를 했던 곳이다. 천자봉 쉼터 게시판을 들어가 보았다. 3번의 베트남 전적지 순례가 있었고 금년 2월에 4번째 순례가 있는데 내가 참전했던 짜빈동 기습 방어전에 전적지도 들어있었다. 아,
울컥하며 머리 가죽이 당긴다. 머리 가죽에 난 상흔도 독자적 지각 기능이 있는가.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다니. 짜빈동. 나는 2번 다시 가고 싶지 않은 곳이다. 그러나 렁과 마을 사람들이 분명 죽었다면 그 확인이라도 해야 할 것 아닌가. 나는 바로 장한성에게 전화를 했고 그날 저녁 당장 그를 만났다. 그는 시커멓고 산적처럼 수염이 거칠게 돋았는데 목소리도 걸걸한 쉰내가 났다. 정말 수컷 냄새가 확확 풍기는 해병의 전형이었다. 나는 짜빈 마을에서 렁과 찍은 사진 4장을 꺼내놓고 짜빈동에 가면 수소문해 렁을 찾아보고 생사라도 알려줄 것을 당부했다. 벌써 42년 전 사진이라 갈색으로 바랜 것들이었다. 그는 최선을 다해 찾아보겠다고 말하고 이내 술판으로 옮겨갔다. 해병 훈련, 파월, 전투 이야기로 시간의 흐름을 잊었는데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다음날 아침 정신이 들어보니 언제 어떻게 집으로 돌아왔는지 까맣게 필름이 끊어진 상태였다. 흐릿하게 기억에 남는 것은 렁의 생사를 확인해달라고 사진 맡긴 일과 수컷 냄새가 펑펑 풍기던 장한성의 호탕한 웃음뿐이었다. 질문 없어요. 공항청사 나가 베트남 쌀국수 집에서 넝맘 냄새나 맡겠습니다. 그럼 꽝응아이 공항에서 뵙죠. 교신 끝. 휴대폰이 끊어진다. 나는 또 허공으로 피식피식 웃음을 터뜨린다. 교신 끝이라니. 이건 야전 통신병이나 쓰는 교신법 아닌가. 그는 지금 병정놀이 서바이벌 게임의 삼매경에 빠져있는 듯했다. 인파가 썰물처럼 서서히 공항 청사를 빠져나가고 구내가 텅 비어 쓸쓸해진다. 트렁크를 끌고 청사를 나서자 택시 호객꾼들이 파리떼처럼 달라붙는다. 나는 그들을 밀어내며 실로이 실로이를 연발한다. 아직도 잊히지 않은 이 베트남 말이 불쑥 튀어나왔다. 이 말이 지금도 통하고 있다는 것이 신기하다. 공원 건너편에 큼직한 음식점 간판들이 보인다. 형광 불빛을 뿜는 흰 아크릴 간판은 푸른 글씨로 후어퍼보라고 적혀 있다. 후회식 쇠고기 쌀국수라는 말일 것이다. 서울의 세련된 간판과 별 차이가 없다. 42년 만에 보는 베트남은 화약 냄새와 살벌한 총성, 포탄 파편, 궁핍과 동족 상잔의 잔혹은 냄새 맡을 길이 없다. 세월은 모든 사물을 바꿔놓았다. 그렇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지 않았나. 강산이 4번 변하고도 남을 세월이 흐르지 않았나. 음식점 출입문을 어깨로 밀려고 하는데 문이 양쪽에서 스르르 활짝 열리고 흰빛 아오자이의 2 처녀가 좌우에서 문손잡이를 잡은 채 고개 숙여 인사한다. 신짜옹! 안녕하십니까. 이런 서비스 역시 세련되어 있다. 내가 아는 몇 개의 베트남 말 중에 첫 번째가 짜옹이다. 반가운 말이다. 깜몽, 감사합니다. 아, 어디에 숨어있던 베트남 말이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입 밖으로 튀어나올까. 실내를 둘러본다. 30평 규모의 샹들리에 등이 매달려 눈부시게 반짝이고 10여 개의 장 테이블에는 미색 식탁보가 깔렸다. 식탁에서 붉은 빛깔의 열대꽃 2어 송이가 작은 크리스탈 병에 꽂히고 바닥은 널쩍널쩍한 대리석이 깔려 정갈하게 불빛을 반사한다. 한 구석의 백인 노부부가 낮은 소리로 담소하며 한가하게 맥주를 마시고 있다. 그네들도 어딘가 지방으로 떠나기 위해 국내선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고도 후회일까.
서늘한 고원 휴양도시 달라트일까? 아니면 낭만이 파도치는 남진아해 낮장의 해변일까? 파월 전 베트남의 역사와 인문지리 서적을 읽었던 나는 참전기간 내내 총성과 포연을 벗어나 투명망토라도 입고 그 도시들을 답사하고 유유자적하고 싶다는 열망이 있었다. 나도 한 테이블을 차지한다. 황금색 아오자이의 웨이트리스가 메뉴판을 들고 다가온다. 30살은 되었을까? 그녀의 미소가 품위 있고 세련되어 보인다. 문득 렁의 어머니 쾌가 생각난다. 비록 시골 농가 주부였지만 태도와 얼굴에는 귀티가 났었다. 나는 메뉴판을 대충 살펴보고 주문을 한다. 원포, 원타이거 비어 보틀. 잠시 후 베트남 쌀국수와 맥주, 머그가 날라져 온다. 머그에는 네모진 막대 얼음이 들어있다. 아, 이것이 열대지방인 베트남식 맥주 마시기인 모양이다. 얼음으로 식힌 맥주가 목을 타고 내려가니 정신까지 상쾌해진다. 짜빈동 기지에서 나는 자주 마을 상점에 내려가 호랑이표 타이거 맥주를 마셨다. 마을 상점은 청룡기지가 들어서면서 생긴 간이 매점이었다. 타이거는 약간의 알코올에 지린내 나는 오줌 맛이었다. 오늘 이 타이거에는 그 오줌 냄새가 사라지고 호프 향이 제법 향긋하다. 쌀국수 냄새를 맡아본다. 그 옛날 마을 전체에서 진동하던 인분 냄새 같은 느엉맘 특이 냄새도 없다. 민물생선 간장 느엉맘에 탈취제라도 썼나. 쇠고기 쌀국수를 한 젓가락 입에 넣는다. 향채가 빈대 냄새를 풍기나 라임 오렌지즙과 톡 쏘는 베트남 고추 맛이 있어 역하지 않게 목구멍을 넘긴다. 뒷맛은 매콤 상큼하다. 시계를 본다. 7시 30분. 아직 2시간은 여기에서 더 시간을 보내야 한다. 손을 들어 타이거 맥주 한 병을 더 주문한다. 처음보다 입안에 더 휘감겨 온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내가 베트남 땅을 다시 밟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아내는 작은 의류 제조업체 사장으로 틀이 잡혀 눈 뜨면 바로 집을 나섰고, 나는 정년 퇴임을 한 지 몇 해가 되었어도 일하지 않는 빈 낮 시간이 늘 익숙지 않았다. 처음에는 여행이다 등산이다 하며 빈 공백을 이기려 꽤 부산을 떨며 의욕적인 나날을 보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것도 점점 시들해지고 개처럼 제 구멍에서 빈둥대는 나날이 늘었다. 아내들이 제일 싫어하는 남편이 하루에 3끼를 꼬박꼬박 집에서 먹는 삼식이라지만 다행히 아내가 제 사업에 재미를 붙이고 눈 뜨면 제 공장으로 가니 그 눈총까지 먹을 일은 없다. 그날도 낮 시간의 무료를 견디다 못해 집 근처의 시가지를 배회하다가 우연히 변두리 극장 간판을 보았다. 베트남 전쟁 영화였다. 나는 호기심에 끌려 바로 입장권을 샀고 빨려들 듯 극장 안으로 들어갔다. 뜨겁지근한 공기, 어둠 속에서 섬광과 굉음이 극장을 터뜨릴 듯했다. 극장 안은 텅 빈 듯 듬성듬성 연인들 두어 쌍만 앉아 있었는데 서로 부둥켜 안고 열애에 빠져 있었다. 그들은 영화보다는 서로를 탐닉하기 좋은 장소로 극장을 택한 듯했다. 나는 머쓱해서 멀리 떨어져서 자리를 잡았다. 포탄이 장렬하고 섬광과 굉음 속에 인간들의 몸뚱이들이 공중으로 붕붕 솟고 비명이 극장 천장을 휘돌았다. 그 지독한 파열음 속에서 내가 휴대폰 음악을 감지한 것은 다행이었다. 휴대폰 음악은 귀뚜라미 울음처럼 가냘프지만 포탄 파열음과는 다른 파장으로 전달되었기에 내가 감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김세훈 중위님? 난데없이 나를 중위라고 부르다니. 천자봉 쉼터 장한성입니다.
기뻐하십시오. 찾았습니다. 렁은 살아있습니다. 정말 살아있는 렁이란 말입니다. 분명 짜빈 마을의 렁이란 말이오? 예, 맞습니다. 분명 쾌의 딸 응웬딩 렁이 맞습니다. 이제 발 닦고 후련하게 주무십시오. 김중희 님이 주신 렁과 찍은 사진 넉 장을 미리 베트남 가이드에게 이메일로 보냈고, 가이드가 성실한 사람이라 그 사진을 들고 빈센성 짜빈 일대를 돌아다니며 수소문했는데 렁의 어린 시절 사진을 알아보는 사람이 몇 있었답니다. 일부러 푸옹롱 마을에 사는 렁을 찾아가 확인했는데 김중희 님이 정말 살아있느냐고 하며 오히려 렁이 울더랍니다. 이 정도면 그 렁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지장보살님. 영화 속의 굉음과 섬광은 어느덧 사라지고 장한성의 음성만 투명하게 귓속으로 파고들었다. 그는 후회에 있는데 내일은 호이안, 모레는 꽝응아이로와 1박하고 다음 날 짜빈동 기지로 갈 것이니 빨리 티켓팅해서 꽝응아이에서 합류할 수 있도록 가라고 했다. 내 입에서 지장보살이란 축원이 흘러나온 것은 귀국 바로 후부터였다. 어머니는 나의 무사 귀환을 감축하는 불전 공양을 드렸는데 내가 불교 신자라고는 할 수 없지만 안 따라갈 수 없었다. 불공 후 점심 공양은 주지 스님과 같이 했다. 주지는 동자승부터 절에서 자라나 티 없이 맑은데 법문 또한 깊이가 있어 보였다. 그때 나는 그에게 전쟁 중 나로 인해 죽어간 영혼들을 구제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물었다. 사실 나에게는 접전으로 전사한 월맹군이나 베트콩보다는 짜빈 마을 주민들이 늘 가슴 깊이 어둡게 숨겨져 있었다. 처사님, 지장보살님께 지성으로 그분들의 극락왕생을 빌어보세요. 지장보살님은 부처님 인멸 후 미륵불 출세까지의 무불세계에서 석가의 부탁으로 6도의 중생들을 화두하십니다. 이 6계는 지옥, 악귀,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으로 선악의 업보로 이르는 6가지 미계입니다. 처사님의 지성이 지장보살님께 미치면 그분들이 극락왕생하실 것입니다. 불교적 용어가 선뜻 이해되지 않고 귀에 거슬렸으나 렁과 마을 주민들의 영혼이 지장보살을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은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때와 장소에 따라 생각도 변하는 것인가. 평소 어머니의 몸에 붙이는 불공과 과도한 시주를 탐탁지 않게 생각해왔지만 이날은 이상하게 내 마음이 열려 어쩌면 지장보살에게 드리는 나의 기도와 정성으로 렁과 마을 사람들의 구원뿐 아니고 전장에서의 나의 업보를 고보로 조금이나마 씻어줄 것이란 믿음까지 생겨났었다. 그리하여 무시로 저를 찾았고 지장보살을 염송하게 되었고 천관을 쓰고 가사를 입고 왼손에 연꽃, 오른손에 보주를 든 지장보살의 상호까지 친숙하게 마음 한편에 자리 잡게 되었다. 그리고 때없이 지장보살이란 기원의 말이 감탄사처럼 입에서 튀어나왔다. 나는 바로 영화관을 나왔다. 공장 재봉틀 먼지 속에서 바쁜 아내와 상의할 여유도 없이 바로 여행사로 달려갔다. 베트남은 체류 2주 이내는 무비자이기에 별 방해 없이 바로 티켓을 살 수 있었다. 그래, 렁. 네가 살아있으니 내 인생은 무거운 짐을 벗는 것이다. 항공권을 받아들였지만 그녀가 정말 내가 찾는 렁일까 하는 공연한 의구심이 일기도 했다. 꽝응아이까지 비행시간은 45분. 쌍발 프로펠러 비행기는 좌석 40석도 되지 않았는데 낡고 진동과 소음이 심해 귀가 멍멍했다. 밤 기류 속에 에어포켓에라도 자주 부닥치는지 철렁철렁 비행기가 주저앉았다. 그때마다 움찔움찔 밑이 당기며 머리칼이 곤두섰다. 이 비행기가 사고를 내지 않고 목적지까지 나를 무사히
데려다 줄 것인가. 적자는 두려움이 일었다. 내 불안을 모른 채 하며 비행기는 캄캄한 난기류를 뚫고 싸우듯 어기차게 날아갔다. 내가 다시 오른 베트남 방문길. 이것은 어쩌면 렁을 만나 스스로의 짐을 벗기 위한, 나의 구원을 위한 여정일 것이다. 생각해보면 렁의 환영은 42년 동안 내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다가 무시로 튀어나와 어둡게 나를 사로잡곤 했었다. 렁을 처음 만나고 마지막 내 가슴에 묻은 곳이 모두 짜빈동 중대기지 앞 빈슨성 짜빈 마을이었다. 1966년 청룡 포병 관측 장교로 파월되어 처음 배속받은 곳이 바로 짜빈동 포병 11중대 방어기지였다. 포병대대에서 간단한 신고식을 마치고 이틀의 자대 교육, 즉 청룡이 위치한 빈슨성의 지리와 적정, 관측 장교로서의 전술적인 기초 교육을 받고 나는 교대병력 보병 12명과 함께 바로 짜빈동 기지로 날아갔다. 헬리콥터에는 바닥에 모래주머니가 한 겹 깔려 아래에서 날아오는 사격의 위협을 실감케 하고 있었다. 내려다 보이는 산하는 구릉의 열대우림이 푸르러 초록 스펀지를 뜯어놓은 듯 부드러운데 그 속에서 언제 날아올지 모르는 저격의 음험하고 불길한 예감으로 날아가는 내내 입안이 마르고 목 뒷덜미가 뻣뻣했다. 얼마를 날아 바위 몇 개가 울퉁불퉁 솟고 황토가 뻘겋게 드러난 교통호가 개미집처럼 꾸불거리며 이리저리 연결된 타원형의 자그마한 기지로 헬리콥터는 내려앉았다. 진지는 구축 후 사계 청소를 했는지 나무 한 그루의 그늘도 없이 온통 메마르고 시뻘겋다 싶었다. 붉은 흙먼지가 구름처럼 일고 그 흙먼지 속으로 기지 대원들이 달려들어 보급품을 끌어내렸다. 탄약, 수류탄, 박격포탄부터 시레이션, 쌀과 부식, 오갈론 식수통까지 작은 헬리콥터에서 정말 엄청난 양의 보급품이 끌려 나왔다.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헬리포트에 나와 관측 장교인 나의 부임을 악수로 환영했고 관측반 대원 4명은 도열의 신임 오피장인 나에게 관등 성명을 신고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한 일이지만 방어기지야말로 전장에서는 최고의 안식처, 말 그대로 홈 스위트 홈이었다. 아침에 출근한 사람이 저녁에는 집으로 돌아와 심신을 쉬듯 중대는 작전이나 수색 정찰을 마치고 기지로 돌아와야만 비로소 안식을 취할 수 있었다. 맹수도 굴 같은 제 은신처가 필요한 이유를 알만했다. 며칠씩 작전이 있으면 시레이션, 실탄, 수류탄, 물, 군장 등 전투 대비의 모든 것을 기지 안에서 준비하고 돌아와서는 기지 앞 옹달샘에서 물을 길어다 간이 샤워라도 하여 전진을 떨고 야전 침대에서 남아 편안한 잠에 쾌락을 누렸다. 내가 렁을 처음 만나던 장면이 아직도 영원히 낡지 않을 필름처럼 뇌리에 생생하다. 작전이 없어 기지에서 쉬는 동안에는 나는 자주 짜빈 마을을 찾았다. 마을은 크지 않았다. 기지에서 남쪽으로 200m쯤 떨어져 30여 호쯤 되는 크기였다. 마을에 내려가 주민들의 동태도 살피고 대민 사업할 일거리라도 찾아오라는 중대장의 권유도 있었지만 답답한 기지보다는 그들과 손짓 언어로 나누는 의사소통이 재미있고 그들이 기르는 물소, 채반에 널어 말리는 월남쌈, 허술하지만 통풍 좋은 주택구조, 마을 전체를 뒤덮은 역한 월남 생선간장 냄새 등 그네들의 의식주 생활 모든 것이 내 호기심의 대상이었다. 내려갈 때는 항상 무전기를 맨 통신병과 도판을 든 관측병을 대동했다. 언제 닥칠지 모를 긴급 사격 요청에 대비해서였다. 대원들도 철조망 안에 갇힌 답답함보다는 나와의 동행을 즐거워했다. 마을에 내려간 첫날 나는 먼저 마을 촌장을 찾아 인사를 나누었다.
촌장은 나이 60을 넘어 보이는데 마르고 백발에 희고 뾰족한 턱수염이 있어 어찌 보면 우리와 교전 대상인 월맹 호치민 얼굴로 착각할 지경이었다. 신기한 것은 이 촌장이 한문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나와는 필담을 주고받으면 그런대로 의사가 통했다. 나는 촌장집에 장식으로 놓여있던 조그마한 도자기 한 점을 샀는데 그때의 의사소통 역시 별 문장이랄 것도 없는 한문 필담에 의해서였다. 그 뒤로 나는 마을에 내려갈 때는 늘 노트와 볼펜을 지참했다. 마을에 내려가면 대여섯 살부터 10살 정도의 아이들이 성가실만큼 떼지어 따라다녔다. 손바닥을 펴 사람 코 앞으로 내밀고 외치는 소리는 대개 구걸이었다. 요요 시가렛도 머니 기브미 시가렛도 머니. 그러면 대원들은 시레이션에 들어있는 한 끼 용량 5개 비들이 담뱃값을 주었다. 아이들은 바로 불 붙여 예사롭게 콧구멍으로 연기를 내뿜었다. 어린 것들이 벌써 니코틴 중독이었다. 대원들은 그것이 신기하고 우스웠던지 자주 담배를 나누어 주었고 비스킷이나 한국 군인이 잘 먹지 않는 치즈, 버터, 캔 따위도 나누어 주었다. 그래서 한국 군인이 마을로 내려가면 아이들이 쇠파리처럼 붙었다가 기지 철조망 안으로 들어가서야 아쉽게 떨어져 갔다. 생각해보면 한국 전쟁 당시 우리도 이와 똑같이 미군 병사들을 따라다니며 껌과 초콜릿을 구걸했었다. 어쩌면 한국전쟁 당시 잊고 싶은 수치스러운 기억이 베트남 전지에서 똑같은 장면으로 재현되고 있었다. 나는 거의 매일 마을에 내려가 촌장을 만나 자그마한 마을 상점 평상에 걸터앉아 타이거 맥주를 몇 병 마시고 담배도 나누어 피웠다. 나는 한문으로나마 촌장과의 의사소통이 가능한 데 만족했고 촌장은 한문이라는 자신의 고급 지식이 베트남 사람도 아닌 한국 군인에게 통한다는 데에 신이 나 있었다. 그의 글씨는 오히려 나보다 달필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눈에 띄인 것은 눈부시게 화려한 꽃나무였다. 상점에서 조금 떨어진 뒤쪽 골목 속 전쟁으로 사물과 사람의 표정 모든 것이 침울하게 시들은 이 마을에서 그것은 정말 당당하게 나를 압도했다. 내 키 2배를 훌쩍 넘는 보랏빛 띤 붉은 꽃송이가 빈틈없이 애워싸 나무 한 그루가 말 그대로 커다란 꽃 한 송이로 보일 지경이었다. 온통 붉은 나빗대가 날아와 앉은 듯 진한 유화 물감으로 점찍어 그린 듯한 커다란 꽃 한 송이였다. 그 화려함이 열대의 폭염 속에서 당당하고 그토록 눈부실 수 없었다. 꽃이라기보다 이 살벌한 전장에서 피어난 천상의 아름다움이었다. 정말 아름답구나. 나는 경탄했다. 내가 그 꽃을 가리키자 촌장은 눈에 정말 아름답지 하는 자랑스러운 미소를 띠며 말했다. 호아글레이. 내가 그 꽃의 마력에 끌려 그쪽으로 가자 촌장도 나를 따랐다. 꽃의 아름다움에 팔려 처음에는 의식치 못했는데 다가가며 그 꽃 아래 장방형 돌 위에 앉은 조그만 계집애가 눈에 들어왔다. 그 애에게서 뿜어나오는 차고 시린 빛에 나는 멈칫했다. 보통 월남 소녀처럼 긴 머리칼에 검은 바지와 검은 윗도리를 입고 그리듯이 앉아 있었는데 내가 다가가도 조금의 미동도 없었다. 그 애의 뺨에는 눈물이 흐르고 얼굴은 시린 슬픔이 서려 차고 단단하게 굳어 있었다. 소녀는 들창코에 피부는 까무잡잡했지만 눈이 크고 꽤 예쁜 얼굴이었다. 호아글레이. 이 아름다운 꽃그늘에 왜 어린 소녀가 저토록 처연한 얼굴로 앉아 있을까? 하사차 소저 읍.
왜 이 소녀는 울고 있지요? 나는 내 노트에 이렇게 적어 촌장에게 보여주었다. 촌장은 바로 이렇게 적어주었다. 작월 부전사. 지난달 아버지가 전사했어요. 아, 그랬구나. 나는 소녀의 아버지가 월남군인지 베트콩인지 묻지 않았다. 소녀에게는 다만 둘도 없는 아버지의 죽음이지 더 이상 무슨 의미가 덧붙어 있겠는가. 베트남의 남북전쟁, 한국의 남북전쟁, 모두가 철부지 아이들에게는 아버지를 빼앗아가는 가장 잔혹한 전쟁놀이 이상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었다. 차아명, 이 아이 이름은 랑, 이렇게 써보이고 그는 렁이라고 발음했다. 여하튼 이렇게 생기 넘치는 꽃그늘에 얼음처럼 시린 슬픔의 소녀가 앉아있다는 사실은 나에게는 적잖은 충격이었다. 나는 소녀에게 위안이 될 만한 무엇을 주고 싶었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같이 나온 통신병과 관측병에게 무언가 줄 것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통신병이 주머니에서 꺼낸 것은 피넛버터 캔이었다. 나는 재빨리 오프너로 캔을 열고 소녀에게 내밀었다. 소녀는 차갑고 담담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고는 이내 새침하게 제 집 안으로 들어갔다. 소녀의 쌀쌀한 거절에 나는 머쓱했고 내 손이 쑥스러웠다. 요를 외치며 쇠파리 떼처럼 따라다니는 마을 아이들과는 사뭇 달랐다. 기지에 돌아와서도 소녀의 사무친 표정이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았고 자꾸 나를 컴컴한 나락으로 이끌고 들어가듯 마음이 무거웠다. 어쩌면 나도 그 소녀의 슬픔에 책임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었다. 이 전쟁에 연관된 모든 사람들은 소녀의 슬픔에 나누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까지 했다. 그날 밤 편안한 잠조차 이른 나는 어떻든 그 소녀에게서 웃는 모습을 꼭 보고야 말겠다는 다짐을 했다. 다음날 나는 관측반 대원들을 모두 동원해 중대를 돌면서 세이레이션에서 먹지 않고 소각장으로 버려질 캔들을 모아오라고 했다. 모아온 것은 큰 박스 1개가 넘는 분량이었다. 대개 피넛버터, 치즈, 포크, 터키, 비스킷, 잼 캔들이었고 커피, 크림, 설탕 봉지도 많았다. 그 박스를 통신병에게 들리고 소녀의 집을 찾았다. 렁. 나와 통신병, 관측병이 합창하듯 불렀다. 기다려도 문은 열리지 않았다. 나는 이것을 소녀의 집 호아글레이 아래 돌 위에 놓아두고 갈 생각으로 오프너로 캔들에 모두 구멍을 내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장기 저장식품이 베트콩이나 월맹군에게 흘러가 그들의 비상전투 식량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소식하기에 개인 한 끼 달량인 이 시레이션 한 박스로 4명이 한 끼를 해결한다고 알려져 있었다. 한 여인이 조용히 출입문을 열고 나왔다. 비록 검은색 농부 복장은 마을 사람들과 같았지만 얼굴은 침착하게 품위가 있고 우아해 보였다. 그 어머니의 그 딸인가? 그렇지. 저런 여인이기에 새침한 딸을 낳았을 것이다. 그 여인의 뒤에 렁이 숨어 있다가 얼굴만 내밀어 우리를 쳐다보았다. 나는 식품이 든 그 상자를 그 여인에게 내밀었다. 렁. 나는 렁에게 주라는 손짓 언어를 했다. 그러자 여인이 그 상자를 받아들고 목례를 던지며 미소로 고마움을 표했다. 뒤에 숨어있는 렁을 앞으로 돌려 세우고 뭐라고 말했다. 그러자 렁이 고개 숙여 인사를 보냈다. 나는 비로소 밤새 번민하며 렁에게 보냈던 연민이 풀리는 듯했다. 렁 데플람, 호아글레이 데플람. 별로 베트남 말을 아는 것이 없지만
사이공 데플람이란 노래에서 데플람이 아름답다라는 뜻 정도는 알고 있었다. 나의 이 과장적인 표현에 렁의 어머니가 활짝 웃음을 터뜨렸다. 렁도 입을 가리고 목을 꼬며 웃었다. 그 기회를 놓칠세라 렁의 어머니에게 손을 내밀어 인사를 청했다. 뚱위 김세훈. 그녀는 몹시 수줍은 기색을 보이며 내 손을 잡아주었다. My name is 벤밍쾌. My daughter 웬딩랑. 가벼운 영어지만 그녀가 제법 정규 교육을 받았음을 유축해 했다. 나는 동반한 두 대원을 차례로 소개했다. 정용학, 박재홍, my good friends. 그러자 여인은 기다리라는 몸짓을 하고 안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작은 바나나 두 보송이를 얹은 대나무 채반을 내밀었다. 담례인 셈이었다. 나는 아주 흔쾌한 기분이 되어 기지로 돌아왔다. 바나나는 야생에서 채취한 것인지 손가락 굵기에 씨앗으로 꽉 찼으나 맛은 달고 향기는 짙었다. 야생 바나나에는 씨앗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그 후 나는 마을에 내려가서는 을에 먼저 렁을 찾아 피넛버터, 치즈, 크래커 따위의 캔을 주었고 그 다음에야 촌장을 찾아 타이거 맥주라도 한잔하고 올라왔다. 촌장 말로는 내가 렁에게 보내는 캔들은 열려있어 복원할 수 없으니 렁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배급을 주는데 이 가난한 짜빈 마을에서는 인기 최고 기호품이라고 했다. 렁의 얼굴은 아버지를 잃은 슬픔을 딛고 본래의 아이다운 천진한 웃음이 피어나고 호학을 레이처럼 환한 표정으로 바뀌어 갔다. 렁의 환한 웃음을 보면 내 마음도 공연히 들뜨고 행복해졌다. 언젠가 전사한 대원의 신분을 확인하러 추라이 시체 안치소로 나간 일이 있었다. 작전 나갔다가 저격당한 내 대원이었다. 화장하기 전 최후 신분 확인 절차였다. 영현실 냉동고에서 러버백을 내려 탁자 위에 얹고 지퍼를 열어 이미 사망한 대원의 신원을 확인하기는 슬프고 허망했다. 그날도 그랬다. 비록 목욕을 시켜 피는 다 씻었고 깨끗하게 면도는 해놓았지만 얼굴에 성에가 끼고 동태처럼 꽝꽝 언 그를 확인하는 내내 전쟁의 슬픔과 허망의 무기력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웠다. 그 침울한 기분으로 비행장 대합실에서 귀대 헬리콥터를 기다리고 있었다. 대합실이라야 캔버스 천으로 지붕을 얹고 뒤로 천을 늘려 모래바람이나 맞고 앞은 튼 반창고 형태였다. 안쪽에 강철태로 묶은 골판지 박스 10여 개가 쌓여 있었다. 관리하고 있는 미군에게 저것이 무엇냐고 물어보았다. 저거 골칫덩이들입니다. 미국 자선단체에서 모아보낸 구제품 의류 박스인데 말단 부대에서 대민 사업에 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급 부대에서 수령해 와서는 귀찮아서인지 여기다 다 던져놓고 그냥 가버리는군요. 저것 좀 가져가시겠습니까? 오히려 버려진 의류 박스를 처분해달라는 간청이었다. 문득 짜빈 마을을 떠올렸고 허름한 어른들의 옷 주제와 거짓골로 손을 내밀어 요요를 외치며 국어를 일삼는 아이들이 생각났다. 이 의류 박스라면 훌륭한 대민 사업이 되리라. 오케이! 나는 반색하며 미군 항공 관리병의 도움을 받아 박스 3개를 귀대 헬리콥터에 실었다. 기지에 돌아와서는 바로 통신병과 관측병을 시켜 마을로 운반하였다. 렁의 집 마당에 짐을 뿌렸다. 렁의 어머니 쾌와 렁은 그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 잠옷 궁금해하여 긴장된 표정으로 박스를 응시하고 있었다. 궁금하기는 나도 마찬가지였다. 통신병 정용학이 절단기로 강철태를 자르고 접착 테이프를 떼어내자 박스는 튀밥 튀기듯 불쑥 튀어올라 눌렸던 옷가지들을 흩었다.
모두 알록달록한 원색이었다. 블라우스, 원피스, 남방, 청바지, 유아복, 아동복, 신사복. 마당에 흐트러진 옷 종류는 다양하고 색상은 눈부셨다. 나머지 박스를 다 열었다. 다 비슷비슷한 옷들이었다. 300벌인지 500벌인지 헤아리기도 어려웠다. 쾌는 당장 촌장에게 뛰어갔고 촌장은 비상연락망을 동원했는지 삽시간에 마을의 사람이란 사람은 다 렁의 집 마당으로 모여들었다. 늘 괴괴하기만 하던 마을에 이렇게 많은 인간들이 숨어 살았던가. 근 50명은 되어 보였다. 그때 나는 참으로 웃지 않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렁이 무어라고 외치자 마을 사람들이 일렬로 줄을 서는 것 아닌가. 그리고 또 무언가를 지시했다. 그러자 한 사람이 옷 한 가지를 고르면 줄의 맨 끝으로 가서 서고 차례가 되면 또 한 가지를 고르고 뜰의 옷가지가 다 없어지도록 줄은 돌고 또 돌았다. 렁은 내가 보낸 식품 캔들을 집집이 돌리듯 이 옷가지들도 일단 제 소유로 삼고 제 마음대로 분배를 하고 있었다. 나는 공평하게 옷을 나누는 렁의 지혜도 대단하거니와 어린애의 지시에 별 불평 없이 빙빙 돌며 옷을 고르는 주민들의 순종에도 놀랄 수밖에 없었다. 팔짱을 끼고 그 광경을 재미있어하며 구경하던 촌장이 내 노트와 필기구를 끌어가더니 무언가를 적었다. 원. 그는 이렇게 적었다. 응웬. 그리고 이렇게 발음했다. 그러고 보니 원은 렁 집안의 성이었다. 월남 마지막 응웬 왕조 시대는 평화로웠다. 그러나 프랑스 지배 이후 현재까지 전란이 계속되고 있다. 끝도 없을 듯 써내려가는 한자들을 음미해보니 대충 뜻은 이런 내용이었다. 응웬 왕조는 프랑스의 지배 전 월남의 마지막 왕조였고 그 이후에 베트남의 역사는 외침과 내란으로 험난한 전쟁이 끊일 날이 없었다. 일본의 침략, 또다시 프랑스 지배, 월맹과 자유 베트남으로 분단, 독립, 베트콩 출현과 남북전쟁, 미국의 개입과 장기전, 베트남 국민은 오히려 평화로웠던 유교적 응웬 왕조 시대를 그리워하는 편이라는 설명이었다. 렁 집안 응웬은 왕족과 같은 성씨라 마을의 존경은 좀 받는 편이라고 했다. 아하, 그래서 렁이 더 당당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촌장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기에 나에게 이런 필담을 적어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촌장이 렁을 보는 눈에는 분명 자애가 깃들어 있었다. 그 역시 왕조 시대를 그리워하는 것인가. 너무 커서 몸에 겉도는 옷을 입고 서로의 옷맵시를 보아주며 키드득거려 웃는 주민들의 모습이 순진하기 짝이 없어 보였다. 옷을 한아름씩 안고 희색이 만면에 돌아가는 마을 사람들의 뒷모습에는 전쟁의 그림자라고는 찾을 수 없었다. 그날따라 집 앞에 호아글레이가 더 찬란한 빛을 내뿜고 있었다. 옷가지를 분배하던 9살짜리 렁의 당당한 모습도 잊히지 않는 추억이고 기쁨이었다. 그런지 며칠 후였다. 오피장님, 여기 좀 나와보십시오. 통신병 정용학이 내 벙커에 고함치는 소리에 판초 출입문을 들추고 교통호로 나왔다. 어허허. 정용학이 손가락질하는 기지 철조망 출입문 쪽에 그 알록달록한 구제품을 입은 마을 사람들 10여 명이 서 있었다. 그들의 손재가는 놀라워 벌써 제 몸에 맞게 옷을 고쳐 입고 있었다. 이런, 맨 앞에 렁이 흰 깃발 단 장대를 들고 섰고 그 뒤에는 쾌와 또 다른 여인이 커다란 과일 채반을 들고 있었다. 그 뒤로 남자 몇 명이 더 서 있고 그 중심에 촌장의 흰 수염이 있었다.
기지 앞으로 주민이 이렇게 가까이 나타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김세훈, 김세훈. 어린 렁이 여리고 투명한 목소리로 나를 부르고 있었다. 아, 비로소 베트남 민간인과 한국 군인이 인간으로 서로 통했구나 하는 오롯한 감동이 일었다. 낮에는 자유 베트남의 집에, 밤이면 베트콩의 장악에 들어가는 짜빈 마을에서 낯선 외국 군인들에게 이런 환대를 베풀다니. 결국 나와 통신병 정용학, 관측병 박재홍이 몇 겁의 철조망을 열고 나가 그 과일 채반을 받고 그네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건넸다. 렁의 얼굴에는 기쁨이 빛나고 한 점의 슬픔도 없었다. 이 살벌한 전장에서 이 아이의 기쁨이 바로 나의 기쁨이었고 내 대원들의 행복이었다. 구정 바로 전 구정 선물 겸 기지에서 베푼 옷가지에 대한 그네들의 답례 행사였다. 꽝응아이 공항. 트랩을 내리자 셔틀버스도 없어 출찰구를 향해 걸어갈 수밖에 없었다. 국내 여행이라 입국 심사도 없고 짐 검사도 없어 티켓만 내밀고 간편하게 출찰구를 빠져나왔다. 말은 공항이지만 한국 시골 고속버스 정류장보다 더 초라했다. 여기 김종희님! 눈에 띄는 시커먼 산적 얼굴. 두툼한 손이 인파 속에 섞여 흔든다. 장한성이다. 장영, 나왔구려. 나도 마주 손을 흔들어준다. 뛰어온 그가 악수보다 포옹으로 나를 맞는다. 김종희님, 내가 렁을 찾는다고 장담은 했지만 사실 난감했었습니다. 미리 가이드 탄에게 김종희님의 렁과 같이 찍은 사진 넉 장을 캐스팅해 이메일로 보낸 것이 다행이었습니다. 베트남 장교였던 탄이 한국군을 옛 전우로 생각해서인지 정성을 다해 살뜰히 보살핍니다. 저도 탄의 정성에 늘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영을 고생시켜서 어떻게 하지요? 저야 이 노릇이 좋아서 하는 일이니 다 보람입니다. 탄이 호치민시에서 빈센성까지 와서 짜빈기지 일대를 뒤지고 돌아다녔으니 비용 좀 썼을 겁니다. 그래도 100불만 주면 입이 벌어질 겁니다. 공항 구내를 벗어나 택시를 타고서도 장한성은 폭포처럼 콸콸 말을 쏟아낸다. 김종희님, 렁보다 렁의 어머니에게 관심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의 농담은 어디로 튈지 늘 예측 불허다. 무슨 벼락 맞을 소리를. 그래, 이름이 쾌라고 했는데 살아있기나 한가요? 그렇답니다. 나이가 80이랍니다. 세월 참 빠르지요. 렁은 짜빈 기지에서 조금 떨어진 푸옥롱 마을에서 남편과 농사짓고 소치며 살고 있답니다. 괜히 렁에게 집적대지 마세요. 남편 집안이 베트콩이었는지 정규군이었는지 어떻게 합니까? AK-47 연발총이라도 들고 와 김중희님 앞에 들이댈 수도 있습니다. 밤 11시 도착한 호텔은 잠들어 고요하다. 장한성이 어두컴컴한 프런트에서 키를 받고 내 짐을 끌고 앞장서 엘리베이터에 오른다. 오늘 나하고 동침할 사람은 누군가요? 김중희님, 오늘은 독수공방입니다. 짝도 없이 혼자 오셨습니까? 잠깐 짐 넣고 내려가실까요? 이 밤중에 어딜? 이번 짜빈동 격전지가 순례의 마지막 코스라 모두 지하 술창고에 있는 것을 보고 공항으로 떠났는데 아직도 이 참전 용사들이 목숨 걸고 야전 전투를 하고 있을 겁니다. 술창고라니? 아, 지하 바 말입니다. 장한성이 앞서고 내가 뒤따라 지하 바에 들어서자 왁자 일제히 박수와 환호가 터졌다. 후끈 열기 있는 분위기가 나를 감싼다. 이들은 모두 잠도 잊었다. 늦은 시간이라 그런지 다른 외국인은 없다. 모두 똑같은 주황색 조끼를 입은 순례 단원들 뿐이다. 조끼에는 베트남 전적지 순례단이란 로고가 찍혀 있다. 그 옛날 회상 속 현실에 빠져 있겠지만 정말 격전지에서 치열하게 접전하고 있는 열기와 전우회가 이들 집단에서 뜨겁게 뿜어져 나온다.
장한성이 나를 앞세워 소개한다. 나는 누군가가 내미는 양주 한 잔을 받아 마시고 내일 순례할 현지에서 짜빈동 기습방어전의 작전 개요를 설명하겠다고 후원한다. 그날의 전투는 내 머릿속의 날짜와 시간까지 나날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늦게나마 순례단에 입단하여 영광입니다. 박수가 터지고 여기저기서 자기 소개와 함께 맥주와 양주 가릴 것 없이 잔이 몰려왔다. 10분도 되지 않았는데 14명의 술잔을 다 받은 것 같다. 몽롱한 추기가 온다. 어찌 그날 밤의 일을 잊을 수 있으랴. 전쟁이 무엇인가 실감케 한 날이 바로 그날 아닌가. 밤 1시. 하나 둘 숙소로 떠나기 시작한다. 비로소 장한성과 나는 홀가분하게 마주 앉는다. 그는 긴 여정의 통솔에 지쳤는지 잠잠히 맥주를 마신다. 내가 오늘 여기에 앉아있다는 사실이 꿈만 같다. 장영, 렁을 찾지 못했다면 나는 가슴에 못을 박은 채 생을 마감했을 겁니다. 지금은 현실 같지 않고 얼떨떨하고 장영에게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하느님이 보호하사 김중희님 만세! 장한성이 잔을 부딪혀 온다. 피곤 속에서도 불이 켜지듯 그는 금방 회복해 쾌활하고 낙천적 모습으로 돌아온다. 약간의 격전을 치른 천명분대처럼 순례 단원들 나머지 몇 명도 그 옛날 작전을 끝내고 방어기지로 돌아가 안식을 취하듯 지친 몸을 끌고 바를 떠나 침실로 돌아갔다. 우리도 일어나 숙소로 향한다. 장한성은 손을 흔들고 제 침실을 찾아간다. 내 방에 들어와 샤워로 열기를 식히고 홀로 의자에 앉아 찬물을 한 잔 들이켠다. 피곤 속의 정신은 오히려 유리알처럼 맑아진다. 밤의 정적. 껌껌한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이 꽤 늙고 낯설어 보인다. 불을 끈다. 숙소가 고층이라 그런지 창문 밖은 시가지의 불빛도 없이 어둠만 가득하다. 오늘이 금음인가? 달빛도 없다. 그날의 기억이 어둠 속에서 환영처럼 떠오른다. 그 하루쯤 내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67년 2월 15일. 구정휴전이 끝난 며칠 뒤였다. 그러니까 렁의 흰 깃발을 앞세우고 뒤에 촌장이며 한때의 마을 사람들이 기지 앞으로 몰려와 과일 채반을 선물했던 그날로부터 엿새쯤 뒤가 된다. 우기라 비는 쉼없이 내려 기온은 7, 8도로 떨어져 몸은 얼고 젖은 옷은 마르지 않아 비 맞은 초병들은 임무교대 후 벙커에서 석유통에다 모닥불을 지펴 언 몸과 옷을 말렸다. 과연 베트남이 열대지방인가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중대 선임 하사의 말로는 마을의 어느 노인이 동사했다고 했다. 덮을 것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우기에 깊이 잠들면 체온이 떨어져 자주 동사한다고 했다.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지 않아도 동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 그 무렵 월맹군 이사단 1년대 2,500명이 짜빈동 기지를 기습, 유린하고 그 여세를 몰아 청룡 여단 본부까지 휩쓸어 이제까지 청룡에게 패배하기만 했던 치욕을 씻겠다는 작전 개념이 최근 입수된 첩보였다. 2,500 월맹 정규군 병력이 겨우 200여 명이 방어하고 있는 짜빈동 기지를 유린하겠다니. 기지는 긴장하고 있었다. 여단 본부에서도 수시로 적의 동태를 알려오고 접전이 있으면 지원할 포병의 준비 상태 점검, 중대 화력을 탑재할 수 있는 미군 무장 헬리콥터 건슈배 대기, 조명 계획, 방어기지 자체의 화력과 클레모어 지뢰 설치 상태, 개인 화기의 점검 등으로 초긴장 상태로 들어갔다. 대원들은 취침 시에도 워크끈을 풀지 못했다. 고요 속의 긴장이
계속되고 있었다. 그날 새벽 4시 10분. 지휘소에 호출로 뛰어가니 중대장은 잔뜩 긴장하고 있었다. 기지에는 벌써 전투배치 붙는 발작 소리가 어지러웠다. 최초의 적정 포착은 청음초에서였다. 청음초는 기지 100m 전방에 나가 있었는데 베트남 사람 특유의 냄새와 인간의 움직임이 포착되었다고 했다. 청음초가 철수하자 조명탄을 띄웠다. 아, 철조망 밖에는 검정색 쿠리 복장의 월맹군이 새까맣게 우글거리고 있었다. 너무 어마어마한 사람의 떼라 이것이 사람이 아닌 돼지떼처럼 보였다. 방어기지에서는 바로 모든 화력이 일제히 날아갔다. 소총 예광탄이 꼬리를 끌며 날아가고 기관총이 불을 뿜었다. 유탄포가 발사되었다. 로켓포가 흙과 인간을 공중으로 퍼올렸다. 비명이 하늘로 오르고 화약연기가 자욱했다. 나는 방어 화집점에 즉시 포사격을 요청했다. 조금 있다가 날아온 포탄 6발이 검은 월맹군의 인파 속에서 섬광과 굉음을 일으켰고 파편에 찢기는 인간의 비명이 회오리쳐 밤하늘을 흔들었다. 포탄은 검은 몸뚱이들을 공중으로 붕붕 띄워 올렸다. 앞이 규환과 아수라장이었다. 그러나 앞에 공격조가 죽으면 그 뒤에는 무진장 대기한 인파가 파도처럼 덮쳐왔다. 그네들 뒤에도 지원 화기가 많았다. 120mm, 82mm 박격포와 3.5인치 로켓 포탄이 기지로 날아들었다. 진내에서도 섬광과 굉음이 터지고 비명이 일었다. 포 한 문은 계속 조명탄을 띄워 관측소에서는 이 모든 광경이 대낮처럼 그대로 내려다 보인다. 나는 조금씩 포탄을 기지 앞으로 끌고 온다. 기지에서 200m 전방, 후속 지원 부대는 차단되고 전방 부대는 포탄 파편에 흩어진다. 4시 30분. 드디어 월맹군은 철조망 파괴통 TNT 장입한 긴 장대를 기지 철조망에 밀어넣고 2군데를 폭파하여 뚫는 데 성공했다. 북서쪽 3소대 앞과 남쪽 1소대 앞이었다. 8m쯤 벌어진 통로로 본물 터진 듯 검은 복장이 쏟아져 들어온다. 조준된 크레모어가 터진다. 휩쓸듯 인파를 뒤로 쓸어낸다. 그것도 잠시 시체를 밟고 또 다른 인파가 밀려든다. 적의 기관총과 무반동포가 중대 지휘소 바위에 불꽃을 튀긴다. 파편이 진내로 뛰어들어온다. 아이쿠, 몇 명이 작은 비명을 지른다. 아마 파편이 몸 어딘가를 덮었으리라. 포탄과 소총탄이 계속 지휘소의 벙커를 난도질한다. 그들도 지휘소쯤은 미리 탐지했을 것이고 이것을 무너뜨려야 오합지졸이 된 기지를 쉽게 유린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5시 10분. 월맹군의 화염 방사기가 철조망을 넘어와 불을 뿜는다. 시뻘건 화염이 우군 4.2인치 포진지의 소방 호수처럼 불을 퍼붓는다. 포대뿐 아니고 포대에 붙은 탄약고에 불이 붙는다면 기지의 절반은 날아가고 대원도 절반은 산화할 것이다. 1소대에서 날아간 로켓포가 화염방사기 사수에게서 명중하며 화염방사기 연료통이 터져 순간 대낮처럼 불길이 치솟는다. 5시 40분. 월맹군은 터진 철조망 사이로 계속 밀고 들어온다. 시체는 몇 겹 깔렸건만 그것을 포복으로 다 넘어 교통호위의 교두보를 확보하려 필사적이다. 서로의 수류탄이 투석전처럼 궁중을 넘나들며 쾅쾅 폭발음과 파편이 공기를 가르고 쨍 하는 고음이 귀에 먹먹하다. 내가 요청한 105mm 포탄은 정확한 위치에 떨어져 폭음과 섬광,
집단 비명이 휘몰아친다. 그러나 더 이상 포탄을 앞으로 끌고 들어오지 못한다. 그러다가는 내 포탄에 내 전우들을 잡을 수도 있다. 기지가 완전히 유린된다면 내 머리 위에 무제한 포탄을 퍼붓는 진내 사격을 요청할 수도 있을 것이다. 6시 10분. 적은 이제 3수대 아군의 진지 교통호해까지 진출했다. 또 다른 화염 방사기가 무자비한 불을 뿜는다. 수류탄이 명중하고 화염은 죽는다. 야전사 작검이 난무하는 백병전이 시작된다. 나는 조금 더 포탄을 앞으로 끈다. 벌어진 철조망 앞에서 포탄이 장렬한다. 후속 부대의 진출이 주춤한다. 잠시 그뿐 진내로 침투한 적은 또 화염 방사기를 앞세워 일제히 수류탄을 투척한다. 그네들의 방망이 수류탄이 우박처럼 쏟아진다. 교통호에 장렬하는 수류탄 폭음이 구막을 찢을 듯 날카롭다. 이미 기지의 3분의 1이 그네들의 검은 복장으로 점령되었다. 그러고도 이 검은 물결은 교통호를 타고 먹물처럼 번져나간다. 이 먹물 교통호를 향해 아군의 수류탄이 날아가고 유탄 발사기와 로켓포가 화력을 날린다. 파편이 공기를 가르는 소리, 인간의 비명이 전지에 가득하다. 도처에서 육박전이 벌어진다. 자그만 총신이 미친 듯 찌르고 뽑고 후려친다. 죽어도 끝없이 밀려오는 적은 점차 검은 세력을 확장한다. 이러다가 이내 전술에 기지가 완전히 유린당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 각 소대장과의 무전망은 스피커에서 다급한 구원의 함성만 들린다. 중대장님, 어쩔 수 없습니다. 진내 사격을 요청합시다. 각 소대의 작전 지휘를 하던 중대장도 진내 사격이란 말에는 멈칫한다. 진내 사격은 우군의 포탄을 우군의 머리 위로 퍼부어 자폭을 하면서 진지내로 들어온 적을 섬멸하는 최후의 작전이다. 그러나 중대는 이런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교통호 요소에 토끼굴을 파놓았었다. 교통호에는 흙이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포탄박스 판자로 벽을 쳐놓았는데 그 판자벽 뒤에는 10여 명씩 대피할 수 있는 많은 토끼굴이 숨어 있었다. 그렇지만 자칫 포탄 떨어지는 시간을 잘못 계산하면 우군의 포탄으로 우군이 희생될 수도 있을 것이다. 좋아. 이것밖에 우리가 살아날 길은 없어. 포탄 뜨면 알려. 중대장이 결심을 알린다. 대대작전 박스인을 요청한다. 승인 바란다. 이곳의 대비태세는 완전하다. 진내 사격 요청에 포병 대대작전에서도 잠시 멈칫한다. 중대장이 각 소대에 지시한다. 진내 사격이 있을 것이며 포탄이 떨어지기 5초 전에는 일제히 토끼굴이나 엠페호로 퇴각하라고 명령한다. 드디어 작전에서 답변이 왔다. 여단장 승인이 떨어졌다. 잠시 후 포탄 뜬다. 백병전의 함성 속에서도 긴장된 시간이 흐르고 있다. 포탄 떴다. 중대 10발. 비과 시간 43초 대비하라. 중대장이 대대작전의 시간 측정을 복창하듯 되받아 각 소대로 고함치며 초를 세어나간다. 30초, 20초, 15초, 7초, 5초. 일제히 아군의 총성이 멎는다. 약속된 5초 전에 일제히 토끼굴이나 엄폐호로 피신했을 것이다. 무수한 포탄이 머리 위에서 공중 폭발을 한다. 하늘이 찢어지는 폭발음과 비명으로 이 작은 기지가 갈기갈기 찢기는 듯하다. 사격 끝! 대대무선망 스피커에서 진내 사격 종료를 알린다. 중대장이 각 소대로 사격 끝이라는 상황을 전달한다. 사격 끝이라는 일제 복창이 터지고 모두 토끼굴에서 뛰어나온다. 교통호에는 검은 복장들이 질비하게 누워있다.
진내에서 살아 돌아다니는 검은 복장은 없다. 철조망가에만 월맹군이 도주하기 위해 부산하다. 진내 사격은 대성공이다. 6시 25분 철조망을 뚫고 들어온 월맹군은 나갈 통로를 찾지 못해 우왕좌왕한다. 힘을 얻은 우군은 그네들에게 침착하게 조준 사격을 한다. 그러나 철조망 밖 월맹군은 기지를 향해 최후의 저항을 한다. 기지로 날아오는 지원 화력과 자동화기에서 쏟아져 나오는 실탄이 더욱 맹렬한 기세다. 탄착 지점을 관측하던 나는 정수리를 치는 광폭한 힘에 뒤로 나둥물었다. 잠시 정신을 잃었다. 오피장님! 오피장님! 통신병 정용학이 고함치는 소리에 제정신으로 돌아왔다. 월맹군 저격수가 망원 조준경으로 교통호에서 노출된 내 머리를 겨냥했을 것이다. 철모가 반쯤 뒤로 벗겨지고 머리에서 피가 솟구치며 얼굴로 쏟아져 내렸다. 더듬으니 머리 가죽이 쫙 벌어져 너덜거리고 문득 해골뼈가 만져진다. 관측병 박재홍이 탄띠에서 압박붕대를 꺼내 머리와 턱을 싸잡아 묶는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죽는다는 공포나 통증조차 없다. 얼굴의 피를 소매로 훔쳐내며 탄착 지점을 확인하기 위해 다시 흉장 위로 머리를 내민다. 오피장, 뭐하나? 저기 주화력이 짜빈 마을에 있잖아. 빨리 중대 한 발 조져서 저 화력을 꺼. 저게 이 지휘소를 다 날릴 거야. 중대장이 고함 지른다. 사실 나는 짜빈 마을에서 4.2인치 직사화기와 82mm, 120mm 박격포 포탄이 떼는 불꽃을 감지하고 있었다. 거기에 월맹군 지휘본부도 같이 있으리라. 그것만은 안 돼. 짜빈 마을에는 렁과 50여 주민이 살고 있다. 겨우 웃음을 찾아준 렁에게 무자비한 포탄 세례를 퍼부어야 하나. 그렇지만 가장 완강한 지원 화력은 짜빈 마을에 있다. 월맹군 주휘소도 함께 있다. 최후의 발악처럼 더욱 드세지는 것이 바로 짜빈 마을의 지원 화력이다. 그들은 마을을 포격하지 않는다는 전쟁의 인도적 약점을 이용해 전술적 실리를 얻고 있는 것이다. 순간 이런 생각도 들었다. 무자비한 월맹군이지만 기습 전에 마을 사람들을 소개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들도 동족애의 그런 자비심은 있지 않았을까. 오피장 뭐하나? 우군 다 잡으려고 그래. 중대장의 고함이 다시 터진다. 짜빈 마을에서 포사격은 계속 날아온다. 이제는 무엇을 더 헤아리고 판단할 처지가 아니다. 즉시 포대의 중대 3발에 CVT 신관을 요구한다. 포탄 비과 시간 43초. 그 시간이 초조하다. 지상 20m 상공에서 전파 감지로 자동 폭발하는 CVT 신관을 장착한 고폭탄 18발이 우산처럼 지상의 파편을 덮어씌운다. 섬광과 굉음, 비명, 화약 연기가 자욱하다. 순간 정적. 날아오던 월맹군 화력들이 뚝 숨을 멎는다. 아수라가 숨이 끊어진 괴이한 정적. 그것도 잠시 기관 포탄이 홀로 살아있다는 야유의 욕설을 퍼붓듯 지휘소로 다시 날아온다. 아직도 숨이 끊어지지 않았다. 다시 중대 5발 요청. 6발씩 5번. 30발의 포탄이 짜빈 마을을 차근차근 덮어씌운다. 섬광과 장렬하는 굉음, 뽀얀 포연이 짜빈 마을을 감싸고 있다. 마을은 숨이 끊어진 듯 긴 정적으로 들어간다. 6시 50분. 날이 밝아온다. 그들은 제공권이 없으니 퇴각하리라. 아니, 미명 속에 5km 밖 돌산 쪽으로 퇴각하는 월맹군의 검은 복장이 흐릿하게 남아 관측된다. 그쪽으로 중대 한 발의 포탄을 띄운다.
인간의 자취가 다 숨어버린다. 조금은 마음이 놓인다. 흘러내린 피는 계속 얼굴을 적시고 점차로 정신이 혼미해진다. 포연이 사라지고 조명탄과 미명에 드러난 짜빈 마을은 아직 흔적이 없다. 야자나무 한 그루도 보이지 않는다. 렁은, 주민들은, 호학을 내있는. 피는 앞자락을 적시고 바지 속으로 타고 내려간다. 앞에 사물이 자꾸 흐려지고 도판의 좌표가 흔들리며 시야에서 사라진다. 박재홍, 네가 둘산 쪽으로 도주하는 적들에게 추적 사격 임무 보내. 나는 무전기의 핸드셋을 그에게 넘기며 뒤로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 내 의식이 돌아온 것은 여단 야전병원 응급실에서였다. 한낮의 햇살이 병실로 들이비치고 있었다. 양팔에는 혈액과 링거의 바늘이 꽂혀 있다. 머리로 손이 갔다. 붕대 뭉치만 손에 만져졌다. 내가 제정신이 든 것을 보고 군의관이 다가와 부상 상태를 설명했다. 실탄이 두피를 찢고 두개골 뼈를 긁었으나 다행히 뇌수는 다치지 않았다고 했다. 한 보름은 야전병원 신세를 져야 원대 복귀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별 대수롭지 않은 부상이라고 하며 미소까지 띄어 보이고 돌아갔다. 살긴 살았구나. 안도의 한숨이 쉬어졌다. 그러자 비로소 조명탄 속에 폐허가 된 짜빈 마을이 떠올랐다. 흰 깃발을 든 렁을 앞세워 구정 선물이라고 과일 채반을 들고 왔던 촌장과 마을 사람들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그것이 바로 엿새 전이었다. 그런데 마을과 주민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들은 저 컴컴한 나락의 밑바닥에서 나를 향해 피 묻은 손을 흔들고 있었다. 아, 렁, 이것이 전쟁인가? 나는 피 묻은 손을 향해 뜨거운 눈물을 떨어뜨렸다. 며칠 후 관측병 박재홍이 어렵게 기지를 벗어나 야전병원으로 문병을 왔다. 총구멍 난 내 철모를 기념품으로 가져왔다. 철모 앞을 뚫고 파이버를 뚫고 내 두피를 찢고 뒤 파이버를 뚫었으나 마지막 철모를 뚫지 못해 거기 찌그러진 탄환이 있었다. 그날 전과는 월맹군 243명 시체를 확인하고 60명을 추정사살로 본다고 했다. 우군의 희생은 15명 전사, 나를 포함한 30명 부상으로 10일 중대는 대전과를 올렸다고 조금은 들뜬 기분으로 말했다. 주월 미군 사령관 웨스트모어랜드 장군과 세계 각국의 신문 방송 기자들이 기지가 넘쳐나게 몰려와 월맹군 유류품과 시체 더미를 촬영했다고 했다. 박재홍도 한국 방송과 단독 인터뷰를 했는데 아마 한국 TV에 제 얼굴이 나왔을 것이라며 우쭐해했다. 한국의 일간지에서는 신화를 남긴 해병이라는 찬사로 대서특필하였다고 했다. 한참을 수다스럽게 승전 보고를 하고 나니 그와 나는 더 이을 대화가 없었다. 꽤 긴 침묵이 흘렀다. 그가 돌아갈 즈음 나는 끝까지 참았던 질문 하나를 꺼냈다. 그래, 짜빈 마을은 어찌 되었지? 관측소에서 내다보니 나무 한 그루 없이 그냥 초토화되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데 내려가 볼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박재홍도 렁을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 역시 살벌한 전지에서 렁을 통해 기쁨을 누렸기에 이런 답변은 하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그 말을 끝으로 침묵하다가 그는 침울한 표정으로 돌아갔다. 나는 보름 동안 야전병원에서 치료받고 포병대대로 원대 복귀하였다. 그러나 다시 짜빈동 방어기지로는 가지 못했다. 포병 중대의 전포대 부적관으로 명령받았다. 그 후 나는 의식적으로 짜빈 마을에 대한 화제는 입 밖에 내지 않았다. 그래도 잊히지 않는 것은
눈부시도록 화려한 호아글레이 꽃그늘에 앉아있던 시리도록 처연한 렁의 얼굴이었다. 세월의 흐름이 이토록 세상을 바꾸어 놓았는가. 내가 짜빈동 기지를 찾지 못하다니. 꽝응아이 호텔에서 이른 아침을 먹고 대절버스로 짜빈동 기지를 향했다. 1번 도로를 따라 북으로 향하다가 빈슨성청에 못 미쳐 예측되는 한 지점에다 차를 세웠다. 좌측으로 난 우마찻길을 도보로 따라가다가 어림짐작으로 짜빈동 기지가 있을 법한 곳으로 풀덤불을 헤쳤다. 거기까지는 별 망설임이 없었다. 그런데 거기에서부터가 문제였다. 열대우림 특유의 화렵수가 치솟아 하늘을 가리고 잡초는 정강이를 넘는데 어디가 30고지 짜빈동 기지인지 그저 어리둥절했다. 원래 짜빈동 기지는 차도가 없고 헬리콥터가 유일한 출입수단이었다. 겨우 마을과 통하는 소로만 있었다. 차량 출입로가 있었다 한들 지금쯤은 자연히 복원되어 다 지워졌을 것이다. 42년이나 세월이 흐르지 않았나. 울망졸망한 구릉, 둥실둥실한 바위들이 그것이 다 그것으로 보였다. 순례단 14명은 모두 생사를 건 전투를 치룬 내가 헤매는 것이 이상하다는 듯 흘깃거렸다. 월남 가이듯 하니 일대 오만 지도를 나에게 내밀었지만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근 1시간을 한 지역에서 맴돌며 헤맸을 것이다. 그러다 나는 하는 깨달음이 왔다. 그리고 찾았다. 저깁니다. 장한순 당장. 나는 바위 한 개를 보고 그곳이 짜빈동 기지임을 알아냈다. 짜빈 마을에 포진한 월명군의 지원 화력 120mm 박격포, 4.2인치 무반동 총과 3.5인치 로켓포 공격으로 험하게 깨져나갔던 바위. 지휘소가 의지했던 바로 그 바위였다. 바위는 이리저리 모질게 깨져 아직도 서슬이 날카로웠다. 아직도 그날의 살기가 그대로 살아있었다. 세월도 이 서슬은 닳게 하지 못했다. 일행이 오른 작은 둔덕 짜빈동 기지는 옛날 모습은 아무것도 찾아볼 길이 없었다. 교통호는 메워져 평지가 되었고 샌드백으로 지붕을 덮은 지휘소도 흔적이 없었다. 시뻘겋던 황토에는 파란 풀이 매끄럽게 덮어 그저 어느 것과도 구분되지 않는 평범한 둔덕이 되었다. 여기저기 화렵수들이 솟아 잎을 벌려 하늘을 가렸는데 제법 제목으로 자라 있었다. 수령도 42년이리라. 옛날의 전화는 다 잊은, 한마디로 인적이 없어 비밀스럽고 평화롭기 그지없는 자그마한 구릉이었다. 여기에 월맹군과 청룡 300명의 유혼들이 아직도 밤이면 아군 적군 하며 전쟁놀이라도 벌이고 있을 것인가. 그러나 어디에도 유령이 집을 틀고 살만한 음습한 곳은 없다. 밝고 신선한 자연만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 인간이 떠나면 자연은 이렇게 아름다운 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인가. 장한성이 정상 조금 평평한 곳에 비닐 자리를 펴고 배낭을 열어 가져온 재물을 진설하였다. 북어포, 곶감, 대추에 한국 소주가 보인다. 열대 과일은 이곳에서 구입했는지 빨간 용과와 노란 망고가 있다. 장영, 저 곶감 대추는 불법 반입식품이니 입국장에서 압수당했어야 하지 않아요? 내가 시비투로 묻는다. 입국사대 월맹군도 내가 청룡인 줄 압디다. 내 짐이건 사람이건 무서워 눈을 내리깔고 비실비실 피압디다. 언제나 장한성의 과장법은 듣기에 상쾌하다. 문득 입국사대에 앉았던 눈매 날카로운 월맹군이 떠오른다. 장한성 역시 그와 의식에 기싸움을 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표현은 늘 이런 과장법을 쓴다. 어림짐작으로 짜빈 마을 쪽으로 시선을 준다. 제목으로 자라 들어선 교목들이 눈에 띄고 잡초만 잔잔히 깔려 미풍에 흔들린다. 바로 저곳에서 마을 주민들은 미국 구제품 옷을 나누어 입고 웃음꽃을 피웠다. 어린 렁은 제법 반장처럼 주민들을 줄을 세웠고 돌아가며 한 가지씩 옷을 고르게 했었다. 슬기롭고 초롱초롱했던 그 눈망울이라니. 부대 차렷! 장한성이 구령을 붙인다. 순례대원들이 모두 도열해 선다. 나도 돌아서 제물 앞으로 자세를 바로잡는다. 만수향 한 묶음이 슬픈 영혼처럼 실령기를 하늘로 불어올린다. 자유수호를 위하여 목숨 바친 영령들께 경례! 그는 벌써 4번째 베트남 전적지 순례라 익숙해졌는지 위령제가 제법 격식을 갖추고 있다. 이어 그는 미리 작성한 전사한 15명의 영령들에게 바치는 제문을 낭독한다. 전사자 15명의 이름과 그들의 혁혁한 공로와 희생, 전우애를 울림 있는 목소리로 차분히 예찬한다. 전사자 대부분은 나와 이 기지에서 얼굴을 익혔던 친숙한 사이였다. 그들의 얼굴 하나하나가 현실처럼 눈앞에 떠오른다.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신이여, 이 영만리에서 자유를 위해 몸바친 영령들에게 명복을 주소서. 과거에는 적이었지만 지금은 고향을 떠나 짜빈동 신야를 떠돌고 있을 월맹 정규군 전사들의 홀령들에게도 안식을 주소서. 그의 제문은 간결하면서도 뜨거운 추모의 정이 담겨 있었다. 마지막 경례로 추모제는 모두 끝났다. 렁이 저기 와 있습니다. 가이드 탄이 나를 보며 저 아래를 가리킨다. 구릉 아래에 부부와 아이 셋이 서 있다. 렁의 일가족이다. 벌써 와 있었으나 위령제를 방해하지 않으려고 일부러 멀찍이 떨어져 서서 이곳을 주시하고 있었을 것이다. 자, 이제 내려가서 만나시죠. 탄이 내 팔을 끌어 구릉 아래로 내려간다. 아, 정말 살아있는 렁을 확인하는구나. 발걸음에 가벼운 경련이 일었다. 정작 렁과 마주하자 가슴이 막히고 무엇라 할 말문이 열리지 않는다. 전혀 렁이라고 유추할 수 없는 낯선 월남 노파가 서 있다. 나이는 51살일 터인데 까맣게 그을고 쪼그라들어 70 노파로 보인다. 머리칼조차 하얗다. 그 옆에 서 있는 남편으로 보이는 사내도 깡마르고 벌써 구부정한 노인이다. 자식들로 보이는 계집애 하나와 사내의 둘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나를 관찰하며 저희들끼리 까르르 웃고 기득거린다. 순수하고 생기에 넘쳐 보인다. 모두 들창코에 눈이 커 렁의 어린 시절을 보는 듯한 착각에 빠질 지경이었다. 어린 렁도 저렇게 생기 있는 웃음으로 나를 행복하게 했었다. 렁, 나 뚱위 김세훈. 그녀의 두 손을 잡았다. 마디가 툭툭 붉어지고 손바닥이 시멘트처럼 굳고 거칠다. 렁의 눈에 눈물이 넘쳐나 메마른 입주름을 타고 흘러내린다. 그녀는 눈물을 훔치며 고함치듯 말한다. 탄이 영어로 옮긴다. 그날 저녁 어둡기 전에 북쪽 군인들이 마을에 들어왔어요. 어른들이 하는 말로는 그날 밤에 한국 부대를 습격할 것이라고 했어요. 김중희님에게 알려야 한다고 기지 쪽으로 뛰어가는데 어른들이 나를 잡아챘어요. 기지 쪽으로 고함을 질렀어요. 이번에는 내 입을 틀어막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마을에서 쫓겨났어요. 군인들이 끌고 가는 대로 한없이 걸었어요.
어느 산기슭 한가운데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쉬라고 했어요. 밤이 깊어지자 조명탄이 짜빈동을 나처럼 밝히고 총탄이 시뻘겋게 날아다니고 땅을 울리며 포탄이 수백 발 천둥 번개처럼 터졌어요. 하늘과 땅이 뒤집어졌어요. 나는 김중희님께 알리지 못한 죄를 지었어요. 동이 틀 때까지 울며 용서를 빌고 살아계시기만 하라고 빌었어요. 다음 날 낮에 북쪽 군인이 주민들을 모아놓고 그 밤에 기지의 한국 군인을 전멸시켰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나는 성당에 다니기 시작했고 김중희님이 살아계시기를, 돌아가셨다면 천당에 들어가시도록 기도해왔어요. 아, 그랬구나. 월맹군은 참패한 저들의 위신과 주민들에 의해 회유와 사기 진작을 위해 한국군을 전멸시켰다고 기만 선전했을 것이다. 여하튼 내가 살아서 렁 앞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렁의 가슴에 박힌 또 다른 못 하나를 뽑은 것이 될 것이다. 짜빈 마을에 포격을 해서 나는 마을 사람들과 렁이 다 죽은 줄 알았어요. 나는 지장보살님에게 명복을 빌었습니다. 천주님, 감사합니다. 렁의 손을 놓아주고 그녀의 남편에게 악수를 청했다. 그는 레꽝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베트남의 험난한 역사처럼 그의 검은 얼굴은 구겨놓은 휴지처럼 주름살로 가득하고 눈빛은 겁먹고 애잔함과 어둠이 번뜩인다. 딱히 그에게 할 말이 생각나지 않는다. 아이는 몇 명이나 두었나요? 화제를 먼저 아이들로 꺼냈다. 그러자 꽝은 수첩에 주소와 자신의 이름, 렁, 그리고 5 자식의 이름을 쭉 적어주었다. 레김, 레정, 레박, 레부엉, 레람이었다. 위로 3은 딸, 아래로 2은 아들이라고 했다. 위로 2 딸은 다 자라 호치민시에 나가 공장을 다니고 아래 3만 데리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위에 3 아이가 김, 정, 박이라는 이름을 가진 점이었다. 설마. 나는 3 아이의 이름을 손가락질하며 꽝에게 물었다. 누가 이 이름은 지었나요? 이름이 좀 이상하죠? 렁이 구집해 그렇게 붙였답니다. 자기 때문에 죽은 한국 군인들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그랬었구나. 첫 아이는 내 성을, 그 아래로는 통신병 정용학과 관측병 박재홍의 성을 끌어다 쓴 것이었다. 그렇게 해서라도 렁은 죽은 한국 군인이 환생하기를 바란 것인가? 아니면 속죄의 의미로 그렇게 했을까? 렁이 어린 마음에 얼마나 자책을 했으면 이런 이름을 붙였을 것인가? 가슴이 저려왔다. 사는 곳은 바로 저 능선 너머 푸옥록마을에서 농사 지으며 살아요. 애들은 소를 기르고요. 어머니 만나러 갈까요? 예, 어머니가 80노인이고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김중희님을 알아보긴 할까요? 나는 장한성에게 렁의 집에 잠깐 다녀오겠다고 구하고 지구온 배낭을 둘러매었다. 그들은 한국 소주로 음복 겸 어제의 해장 술자리를 벌이고 있었다. 통역을 위해 탄이 동반해 주었다. 2킬로도 걷지 않아 마을과 좀 떨어진 곳에 독립가옥 한 채가 나타났다. 시멘트 몸체에 노란 페인트 칠을 곱게 칠하고 붉은 기와를 얹고 통풍 창문을 단 전형적인 월남 계량주택이었다. 문짝이나 테라스 기둥에 푸른빛 페인트를 칠해 장난감집처럼 알록달록했다. 융자로 지었다는데 지금 월부로 갚고 있다고 했다. 렁이 문을 열고 안으로 나를 안내한다. 거실 안쪽에 놓인 평상 침대에 한 노파가 벽에 등을 기대고 무릎을 세워 앉아있다. 허리가 꼬부라지게 무릎이 귀에까지 올라가 있다. 저 노파가 렁의 어머니 쾌인가?
그 옛날 쾌는 왕족의 안악답게 몸가짐이 바르고 품위가 있었다. 약간이나마 영어를 하는 것으로 보아 교육도 받은 여자였다. 지금 노파는 백발을 산발하고 이가 모두 빠져나갔는지 턱이 짧아져 있다. 흐린 눈은 퀭하고 초점이 없다. 말 그대로 노추와 남노뿐이었다. 렁이 노파의 귀에 대고 뭐라고 고함지른다. 한국군 김중희가 왔다고 하는군요. 단이 말한다. 뚱위 김세훈. 나는 나를 가리키며 노파에게 고함친다. 노파의 미간이 좁혀지며 나를 응시한다. 한동안 침묵 후 드디어 노파의 손바닥이 조금씩 앞으로 뻗어나 나를 향한다. 혹시 나를 알아보고 있나? 긴장 속에 그녀를 주시한다. 기브미 머니. 갈라지고 껄끄러운 음성이었다. 짜빈동의 어린애들이 따라다니며 손을 내밀어 담배 껌을 구걸하던 그 몸짓, 그 말투 그대로였다. 철렁 가슴이 무너진다. 절제가 사라진 쾌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인간이 쌓아올린 예의 염치가 전쟁으로 초토화되고 원초적 욕망만 남아있다. 놀란 렁이 쾌의 손을 잡고 무어라고 고함지르며 그녀를 자리에 눕혔다. 베개 위에 산발한 머리를 얹고 웅크리고 누운 그녀는 넝마처럼 초라해 보였다. 나는 눈물이 솟구치는 것을 애써 참는다. 아, 세월이 이토록 잔혹하게 흘러가도 되는 것인가. 거실에서 나와 테라스에서 나는 그녀의 가족을 위해 배낭에 지고 온 선물을 풀었다. 아이들에게는 노트, 볼펜, 크레파스 등 학용품과 옷가지, 신발 보따리, 렁의 남편에게는 손목시계, 렁에게는 미화 200불이 든 봉투였다. 렁은 슬픈 얼굴이었지만 별 망설임 없이 선물을 받아들였다. 나는 이 선물이 작고 초라한 것 같아 자꾸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렁의 가족과 작별하고 기지로 향하려니 너무 짧은 만남이라 차마 발걸음을 떼기 어려웠다. 이 짧은 만남을 위해서 긴 세월 가슴을 알아왔고 이렇게 먼 길을 날아왔나. 아이들이 벌써 옷가지를 입고 신발을 골라 신고 서로를 쳐다보며 웃음꽃을 피운다. 옷은 몸에 겉돌고 신발도 커 보인다. 그래도 행복하게 웃는다. 그날의 짜빈 마을이 생각났다. 옷잔치를 하던 날 마을 축제가 환영처럼 떠올랐다. 그들은 몸에 턱없이 큰 옷을 걸치고 마주보며 서로 손가락질하고 웃음보를 터뜨렸었다. 전쟁의 그림자는 어디에도 없었다. 렁, 옛날 짜빈 마을 찾을 수 있나요? 그럼요. 가보지는 않았지만 꿈속에서 자주 나타나요. 거기 한번 찾아가 볼까요? 예, 나도 꼭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김중희님 살아오셨으니 이젠 가보아야지요. 렁이 앞장서 작은 능선을 넘고 숲속의 덤불을 헤쳐 익숙하게 한 방향으로 향한다. 아이들이 팔짝팔짝 뛰며 내 주위를 맴돈다. 그런 아이들을 양손으로 갈라잡고 걷는다. 아이들이 소리 높여 웃는다. 투명하고 행복한 웃음이다. 그녀의 남편도 뒤따른다. 저 언덕 넘으면 바로 짜빈 마을이었어요. 마지막 짜빈 마을에서 끌려 나오고 나서 북쪽 군인들이 짜빈 마을에는 아예 접근 금지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친척들을 찾아 이리저리 다 흩어져 갔어요. 우리도 이렇게 푸옥록 마을로 오고요. 짜빈동은 김중휘님과 한국 군인들이 모두 죽었다는 슬픈 기억 때문에 그 후로는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어요. 아, 바로 저기쯤 될 거예요. 작은 둔덕 하나를 오르는데도 발걸음은 무겁다.
그 옛날 초토화된 마을 풍경이 머릿속에 떠오르고 있는 탓이리라. 둔덕 아래에는 작은 시내가 있는 평지가 나타난다. 기억 속의 풍경과 달리 그림처럼 산뜻한 자연 풍광이 펼쳐진다. 옛날 짜빈 마을은 초가지붕을 이고 이 둔덕과 시내를 의지해 의 좋은 형제들처럼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었다. 오, 하느님, 호아글레이가. 렁의 놀람에 눈을 들어본다. 아, 호아글레이. 저 아래 작은 느티나무만큼 자란 호아글레이가 온통 수만 개의 새빨간 나비 꽃잎을 달고 눈부시게 찬란한 빛을 뿜고 있다. 호아글레이는 그날 폭격으로 가지와 둥치가 다 잘렸었겠지만 다시 새싹을 틔우고 42년을 자라 이제는 전보다 더 크고 더 아름답게 꽃을 피우고 있다. 갑자기 세상이 축복처럼 환하고 찬란한 조명등을 켠다. 꽃이 바라는 눈부심에 눈물이 어린다. 모세가 여호와로 만났던 시내산의 불꽃나무가 저토록 찬란한 빛을 발했을까? 지장보살이 저 꽃을 미리 알았다면 마땅히 저 꽃그늘에 앉아 해탈을 했어야 했을 것이다. 세상 어디에서 저렇게 성스럽고 완성된 아름다움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인가? 오, 호아글레이, 너도 살아있었구나. 렁이 소리치며 달려가 꽃가지를 잡고 울음을 쏟아낸다. 전쟁은 생명을 죽이고 메마르게 비틀어 기형을 만들고 마음에 컴컴한 허물을 심어 시들게도 한다. 때로는 렁과 나처럼 해결할 수 없는 비원을 신에게 의탁하며 가슴에 못을 박고 평생을 지내기도 한다. 그 못이 뽑혔다 한들 암담했던 그 긴 세월은 어디에 가서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인가? 무자비한 포탄의 세례를 이겨내고 온전히 제 모습으로 돌아와 꽃을 피우고 있는 저 순수한 자연 호아글레이. 이것이 신의 뜻이란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렁도 전란의 폐허를 딛고 일어서서 아이들의 천진한 웃음꽃을 피워내고 있는 한 무자비한 포탄의 역경을 이겨내고 싹을 틔워 꽃을 피우고 있는 호아글레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곳으로 발걸음을 빨리 했다. 호아글레이 앞에 다가서자 참고 참았던 눈물이 솟구쳤다. 드디어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을 주먹으로 씻어내었다.